여러분, 키가 안 자라서 결혼을 못 시켜주겠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 그 기막힌 핑계 하나에 속아 무려 3년 7개월이나 돈 한 푼 못 받고 머슴살이를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30년대 강원도 산골 마을, 욕심쟁이 장인님과 어수룩한 대릴사위의 밀고 당기기 한판, 김유정 소설 미학의 절정, 봄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봄이 오면요, 산자락에는 하얀 매화가 눈처럼 피어나고 논두렁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밉니다.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울어대고 제비들이 처마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가슴 속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나이도 20이 되었습니다만 장인어른 댁에 대릴 사위로 들어온 지가 3년 하고도 7달째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소여물을 주러 외양간으로 가고 밥을 먹으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갑니다. 나무를 해서 지고 내려오면 점심때가 되고 밥 한 그릇 후루룩 들이키면 이번엔 밭으로 나갑니다. 저녁 먹고 나면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삽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을 부지런히 하면 장인어른이 날 기특하게 여기시겠지. 그럼 빨리 성례를 올리게 해주시겠지.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장인어른은 늘 똑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딸이 좀 더 커야지. 성례는 아직 멀었다. 장인어른은 담배만 뻐끔어끔 피우시며 그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점순이는요, 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올해 겨우 16살. 키는 내 가슴께밖에 안 오고 얼굴은 아직 애태고 목소리는 까랑까랑합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요, 귀엽기만 합니다. 점순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두 팔에 힘을 주는 모습이 귀엽고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연기에 눈을 찡그리는 모습도 귀엽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닭에게 모이를 주며 이리야 이리야 하고 부르는 소리도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나는 밤마다 외양간 한쪽 귀퉁이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이번 봄에는 꼭 성례를 해야지. 꼭 해야 돼. 하지만 그 봄은 좀처럼 오질 않습니다. 오는 건 장인어른의 잔소리뿐입니다. 장인어른은요, 읍내에서도 손버릇이 고약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술만 드시면 욕부터 튀어나오고 사위한테도 예의라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뒤에서 수군댑니다. 저 양반 대리의 사위를 머슴 부리듯 한다더라. 그것도 사람이냐 짐승이지. 하지만 나는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습니다. 일만 잘하면 언젠가는 장가를 들게 해주시겠지. 점순이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인데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봄이 되어 논에 모를 심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모가 자라서 벼가 되고 가을이 되면 황금빛 이삭이 고개를 숙이겠지. 그때쯤이면 점순이도 좀 더 크려나. 여름이 되어 밭에 호박을 심으면 또 생각합니다. 이 호박 덩굴이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듯 점순이 키도 쑥쑥 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참다 못해 점순이한테 말했습니다. 점순아, 그 키 좀 자라라. 그래야 내가 사람 노릇하지. 점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발로 땅바닥만 극적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더니 알아서 클 거예요.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을 선앙당으로 갔습니다. 선앙당 앞에 돌을 한 개 주어서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선왕님, 제발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떡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아니, 막걸리 한 동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묵묵했고 별만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숨만 툭툭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장인어른은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봉필아, 더 일해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계절은 또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나는 등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맵니다. 잡초들이 억세게도 자라나서 호미질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멀리서 점순이가 보입니다.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이쪽으로 걸어옵니다. 점심을 가져오는 모습이 마치 아지랑이 속을 걷는 것처럼 아른거립니다. 나는 호미를 내려놓고 그늘로 갔습니다. 점순이는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습니다. 더워 죽겠네요. 그래, 더운 날 고생이다. 점순이는 보자기를 풀어 밥그릇과 반찬을 꺼냅니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그리고 풋고추 몇 개. 나는 배가 고팠지만 점순이 얼굴을 보니 더 반가웠습니다. 점순아, 너는 안 먹냐? 전 집에서 먹었어요. 점순이는 그늘에 쪼그려 앉아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밥을 후루룩 먹으면서 슬쩍 점순이를 쳐다봅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이 더 까무잡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예쁩니다. 밥을 다 먹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데 점순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밤낮 일만 하다가 언제 쉬실라나. 그 말이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점순이도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점순이도 이 상황을 답답해하고 있구나.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은 못 참아. 오늘 저녁에 장인어른께 다시 따져봐야겠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우물가에서 얼굴을 씻고 마루에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사랑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나는 가슴을 쿵쾅거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왜? 장인어른은 눈도 안 마주치시고 담배만 뻐끔 피우셨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이제 거의 4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게으름 피운 적 없고 말씀 안 듣는 적도 없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그 말에 내 가슴이 뜨끔했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장인어른, 언제쯤 성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아직 멀었다. 하지만 점순이도 이제 16이 되지 않았습니까? 키가 작잖아. 더 커야지.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점순이 키만 핑계 대실 겁니까? 그 말이 좀 과했나 봅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놈이 어디서 대든단 말이냐? 네가 감히 장인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약속은 지켜주셔야지요. 약속? 누가 약속했어? 내가 언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인어른은 명확한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좀 더 있어 봐라, 기다려 봐라, 그런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 마음이지. 네가 왜 참견이야? 그 말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방문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니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나는 주먹으로 기둥을 탁 쳤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나? 이건 아니야. 다음 날
나는 마을 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구장님은 동네에서 제일 덕망 있는 어르신입니다. 예전에 장인어른이 나를 대릴 사위로 드릴 때 구장님이 중간에서 말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때 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자라면 성례를 올려야 하네. 그게 도리지. 나는 그 말을 믿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구장님 댁 사랑방에 들어서니 구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이구 봉필이 아니가. 웬일인가. 나는 공손하게 절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장님, 제가 오늘 너무 답답해서 찾아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가? 나는 그동안의 사정을 주르륵 말씀드렸습니다. 3년 넘게 일만 했고 장인어른은 계속 미루시고 점순이는 잘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신한다는 것을요. 구장님은 담배를 한 대 피우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자네 맘도 알겠네. 구장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딸이 자라면 장가를 들게 해주신다고요. 그건 그렇지만 아직은 점순이가 좀 어리지 않은가? 16이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다른 집 딸들은 15에도 시집 가는데요. 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봉필이, 자네 말도 맞지만 그 집 사정도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참게. 언제까지 참으란 말씀입니까? 올 가을쯤이면 어떨까 싶네만. 정말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해보지. 나는 그 말에 희망을 품고 구장님 댁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올 가을, 또 올 가을이라고 하시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외양간 한쪽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며 우물우물 입을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다 가는 거 아닌가? 점순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한심하게 보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일 장인어른께 똑똑히 말씀드려야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질을 하며 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성례를 올려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시면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무를 지게에 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장인어른이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동네 어른 몇 분이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지게를 내려놓고 마루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보더니 봉필아, 오늘 저녁에 논두렁 좀 다듬어라. 네. 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이 계시니 차마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는 논으로 갔습니다. 논두렁을 삽으로 다듬으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나는 삽을 내려놓고 논두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미치겠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점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점순아! 점순이는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는 뛰어가서 점순이 앞에 섰습니다. 점순아, 너는 나랑 성례 올리고 싶지 않냐? 점순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무슨 소리예요? 대답해봐. 솔직하게. 알게 뭐예요? 점순이는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나는 허탈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을 했고 장인어른은 여전히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봉필아, 이 자식아! 나는 마루에서 새끼를 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산에 나무하러 갔다며. 네, 갔습니다. 거기서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이 멍청한 자식아! 아, 아닙니다. 도끼는 외양간에 두었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봤어. 장인어른은 술김에 마구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도끼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닥쳐! 이 빌어먹을 놈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장인어른, 저도 사람입니다. 뭐? 네가 뭐? 제가 3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대단한 일이냐? 밥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밥 얻어먹는다고요? 저는 대릴 사위로 들어왔습니다. 점순이랑 성례를 올리기로 약속하고 온 사람입니다. 약속? 누가 약속했어? 구장님도 계셨고 동네 어른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장인어른은 비틀거리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놈이 감히 목소리를 높여? 장인한테?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뭐? 이 버릇없는 놈! 장인어른이 손을 들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뺨을 쓸어내리며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왜 맞을 짓을 해놓고 뭐라 그래?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뭐라고? 장인어른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놈이 감히. 장인어른이 발로 내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나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장인어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성례를 올려주십시오. 바로 그때 점순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도련님!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 엉겨붙어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나는 장인어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주변이 아스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놈이 장인을 때려. 전 때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논두렁까지 굴러갔습니다. 점순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근처에 있던 지게 막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내 등을 내리쳤습니다. 아, 등에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장인어른의 수염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우리는 함께 논두렁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진흙탕 속에 철펑 빠졌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점순이가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이 망할 자식.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어. 그 말 한마디에 내 온몸의 기운이 쑥 빠졌습니다. 점순이가 나를 망할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장인어른의 수염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흙탕에 주저앉았습니다. 점순이는 장인어른을 부축하며 아버지, 괜찮으세요? 장인어른은 헛기침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괜찮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고 등은 아팠지만 제일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점순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나는 우물가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끔거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봉필아, 네. 장인어른은 다가와서 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것을 내밀었습니다. 약봉지였습니다. 머리에 바르거라. 예? 상처에 바르라고. 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싸웠는데 약을 가져오시다니. 장인어른은 담배를 한 대 꺼내 피우시며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좀 심했다. 술을 먹으면 자꾸 성질이 나서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담배 연기를 후 내뱉으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점순이가 아직 어려 보여서 그랬다. 아비 마음이 그렇다. 그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 가을에 성례를 올려주마. 정말입니까?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담배 한 봉지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담배 봉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이야기의 끝은 늘 시작이죠.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문장이 남았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보아요. 구독, 좋아요, 꾹.